자, 최근 이낙연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근엄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정도가 이 사람의 거의 99% 정확한 인물 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근엄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농담은 이 정도로 하고 중요한 거는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 그리고 공약이겠죠. 자, 물론 이낙연은 전형적인 한국의 정치인들답게 뜬구름 잡는 모호한 소리밖에는 한 게 없었어요. 각종 행정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를 줄인다라든지 원래는 그러니까 제정신이 박힌 정치인이라면 이런 거를 주장을 해야 되겠죠. 행정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법인세를 줄여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투자 자본을 자연스럽게 유치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에게 민간 고용 일자리를 늘려보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물론 이런 식의 발상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을 대가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신의 발상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소리를 우리나라 고위 꼰대들은 절대로 못해요. 자,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은 무려 전 국민 70%를 자기가 중산층으로 만들어 보겠다. 심지어 토지 공개념을 제대로 실현해가지고 부자들의 불로소득 독점을 차단하고 수저 세습을 막아보겠다라는 위험천만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2030년까지 오는 2030년까지 불과 9년 뒤까지 전 국민들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헛소리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9년 동안 우리나라가 주요 서방 선진국들 가운데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를 9년 내내 연속으로 한다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있는 기업들을 줄어들게 괴롭히고 빠져나가도록 그 발목 잡는 짓이나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공공자금 세금 풀어가지고 가짜 일자리 만드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 무슨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을 늘리겠다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했던 소리 중에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 이낙연이가 했던 소리 중에 구체적인 알맹이가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거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소리를 해버렸거든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이낙연뿐만 아니라 이재명이나 추미애 등등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한 번씩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정신 나간 발상입니다. 이낙연 한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전부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토지, 부동산의 소유와 처분을 국가 공익을 위해 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무엇이냐? 토지라든지 그 부동산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토지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권은 인정하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럴싸하게 좋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사실 그 공공복리에 적합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정치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긋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땅 주인이 나인데 아니면 땅 주인이 시청자 여러분들 당신들인데 내 땅을 여러분들의 땅을 국가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정부가 토지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힘으로 무력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정부가 중요한 생산수단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생산수단을 국민들에게 그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산수단을 독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역사 속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요. 문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을 잡겠다 말로는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실제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가격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학생들도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은 이 부동산이라는 단어조차도 뜻도 제대로 몰랐는데 지금은 전부 다 초중고등학생들도 아파트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시장경제 원리에 이렇듯 무식한 사람들이 함부로 규제를 하고 개입을 해버리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입이 아플 지경이라는 거예요.
자, 5억 원, 6억 원 정도 하던 서울의 아파트들이 이제는 11억, 12억이 넘어가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2배, 2.5배, 심지어 많은 곳은 3배 넘게 뛴 곳들도 수두룩해요. 이제는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도 세금 떼이고 나면은 진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것도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늘을 뚫고 고공행진하는 이런 그래프들 여러분들도 이미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논점을 환기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이가 뭐 되도 않는 꿈먹는 소리로 전 국민들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헛소리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줄 모르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세금 퍼부어서 가짜 공공근로 일자리 만드는 게 전부인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의 머리 수준에서 무슨 민간 고용을 늘리고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린단 말입니까? 이거는 뭐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도 기대할 가치조차 없는 부분인데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이 터전 자체를 끝장낼 수 있는 발상이에요. 불로소득 독점하는 거를 차단하겠다라는 소리를 이낙연이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건물주와 집주인은 악당일까요? 건물주와 집주인은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빌런입니까? 악당이에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30대 젊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나이가 한 40대 정도, 한창 돈 많이 나가실 나이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또 이렇게 돈이 부족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뭐 거의 99%겠죠? 항상 돈이야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 젊은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사업과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한창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음식점을 열든 카페를 열든 PC방을 열든 자영업을 준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장소가. 일반적인 국민들은 사업을 하려면 남의 건물을 빌려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 건물을 지어 올릴 만한 자본 축적을 아직 내가 못했잖아. 그러니까 월세, 임대료를 주어서라도 남의 건물과 장소를 빌려야지만 내가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또 그 와중에 내가 수완이 좋으면 대박을 내가지고 돈을 빨리 벌기도 하는 거고 인생이 보통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단계가. 그죠?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는 흔히 이상한 선입견이 하나 있는데 위험한 선입견이 하나 있는데 건물주들은 불로소득을 번다? 노동 없이 편안하게 돈을 번다?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매우 위험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건물주가 불로소득을 편하게 번다라는 이 발상은 매우 위험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물주들도 그 건물이 자기 게 아니에요. 태반이 은행의 빚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중고등학생들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항상 제가 올리는 거의 모든 영상에서 한 35% 정도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10대, 20대, 30대가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치 유튜버 치고는 젊은 사람들이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대부분은 100% 부모님의 집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건물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경영하면서 돈을 빌린 곳도 많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 은행 빚과 이자를 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고 또 기타 막대한 그런 유지 보수비, 비용과 관리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잖아. 건물이나 집을 여러분들 뭐 한번 사놓으면 그게 공짜로 저절로 굴러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 세상 모든 시설물에는. 경비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고용해야 되고 거기서 고용효과 서민 일자리도 당연히 몇 개라도 창출이 되겠죠. 건물주들도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건물주라든지 청소부에게 월급을 누가 줍니까? 그렇죠. 건물주가 주잖아요.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리고 각종 전기 배선이라든지 소방 설비, 뭐 안전 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요컨대 이 건물 경영이라는 것도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도 많은 하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거라니까. 이것도 사업이라는 거예요. 회사를 창업하고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다른 사람들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장님들하고. 부동산 사업이 나쁘다. 부동산 사업만 뭔가 편안하게 놀고 먹는다라는 이런 선입견은 버리셔야 됩니다. 부동산 사업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건물은 누구한테 빌릴 겁니까? 내가 당장 건물을 세울 만한 자본은 없는데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자신 있는 사업 분야가 다른 법이고 부동산에 자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건물주들도 산업이나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 경제가 몰락해 버린다든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와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배 만드는 조선업, 이제 그 배를 만드는 그런 조선 사업이 활발하게 활황을 하다가 한순간에 몰락해가지고 뭐 그런 거제시의 그런 지역 경제가 몰락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지역의 부동산 시세라는 게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막대한 리스크와 위험 부담을 안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니까? 집주인들과 건물주가 없으면 그 건설사가 새로 지어 올리는 그런 신규 건설이라든지 신규 아파트 소비는 도대체 누가 해줄 겁니까? 아니, 서민들은 그 지역에 그만큼 좋은 건물, 그만큼 넓고 좋은 신축 아파트를 살 돈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 가격 자체가 비싼 게 잘못됐다라고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 집주인과 건물주들이 없으면은 그 신규 건설 소비, 아파트 소비, 신축 아파트 소비는 누가 해줄 거냐고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야 또 건설사도 건설사에 취직한 회사원들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노가다 김씨 아저씨들도 밥을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신규 건설 그 일감이 있어야. 자본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본이 부족한 서민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게를 열고 싶은데 건물과 장소를 건물주와 집주인이 없으면은 도대체 누가 나한테 그 장소를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우리 서민들의 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또 혜택이 돌아가고 이 세상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연결 사슬고리처럼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아파트를 국가가 소유하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빌려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매우 잘못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다른 수많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건물주와 집주인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붙는 분야입니다. 어디 여행 갔을 때 여러분들 그 숙소라든지 숙박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은 커피 마시기 좋아하는 그런 이쁜 카페라든지 인테리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설물의 수준, 예쁜 인테리어, 건물주들이 여러분들 낡고 오래된 건물을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 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더 예쁘고 깨끗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을 유치하고 세입자들을 유치해서 다른 건물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한번 지어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짜로 무한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용이 들어간다니까 이것도. 부동산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 관리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을, 더 좋은 건물을, 더 좋은 원룸을 남들에게 경쟁력 있게 내놓기 위해서 이런 전세, 월세의 조건을 놓고 건물주들도 서로 경쟁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원룸 같은 거 자취방 구할 때도 좀 더 좋은 방이 있고 좀 더 안 좋은 방이 있고 그 시설이 안 좋은 방은 가격이 싸고 근데 시설이 안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아무도 거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건물주들에게도 이런 경쟁과 시장 경제 원리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가가 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런 부동산 같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생산 기반 수단을 독점하게 돼버리면은 정부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 원리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야.
경쟁이 없어지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들? 퇴보와 낙후된 저질 서비스만 남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하게 되는 인력을 인사 채용하는 거, 정부가 부동산을 독점하게 되면은 그런 건물들을 관리하는 인력을 인사 채용할 때도 당연히 인맥과 비리가 없겠습니까? 모든 게 따라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드리자면은 이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는 절대로 단순하게 바라보시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얄팍한 한두 단계의 망상 바로 다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점과 부작용들이 연이어서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요즘 서울에 그 많던 전세 매물이 왜 다 실종이 됐습니까? 집주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국가가 강요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도한 세금 폭탄을 집주인들에게 먹이고 규제를 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민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왔나요? 아니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집을 빌려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젊은 부부들, 나와 우리 같은 서민들, 세입자들의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건물주와 집주인들은 부자다? 부자니까 나쁜 사람이고 우리랑 대립을 한다? 그 문정부가 부자들을 괴롭혀줬으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와야 되는데 왜 그 살기 좋은 사회는 자꾸만 멀어지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도미노와 똑같아가지고 저쪽에서 부자들이 먼저 쓰러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쓰러지는 차례가 우리한테도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집주인들한테 세금 폭탄 먹이고 과도한 규제를 때리니까 우리 서민들 세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전세라는 거는 이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거잖아요. 서민층들의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월세는 여러분들 뭐 매달 이렇게 한 달에 방세가 뭐 40만 원, 50만 원 이런 거 그죠? 월세는 매달 돈이 사라지는 거지만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우리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공짜로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거예요. 뭐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내가 처음 이렇게 집주인에게 던져줬던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의 그 목돈 원금을 다시 돌려받아가는 게 이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월세보다 전세가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우리 독특하게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세 제도가 문정부에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돈이 모일 때까지 계층 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돈을 세이프하면서 계층 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좋았던 제도죠. 근데 정부가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여러분들 규제를 늘리면서 집주인들을 괴롭혀가지고 이 전세 제도를 지금 사실상 없애려고 달려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국 부동산 시장을 전부 다 월세로 돌려버리면은 서민들이야 전세 매물이 지금 여러분들 이 뉴스 기사처럼 서민들이야 전세 매물이 이렇게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고통을 받든가 말든가. 전국 부동산 시장을 전부 다 월세로 돌려버리면은 이 문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정부의 국고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를 알면서도 이 인간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세금을 많이 뜯어내고 국민들을 사실상 티 안 나게 쥐어 짜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뭔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고등학생, 대학생만 돼도 뭔가 이 뉴스를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은 아,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장난 아니게 흘러가고 있구나. 뭔가 분위기 감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분위기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주택자가 나쁘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혼자서 뭐 집을 100채, 200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 재벌들을 뭐라고 편드는 게 아닙니다. 2주택, 3주택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같았으면은 아니 불과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평생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간신히 이렇게 2주택, 3주택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집주인들의 경우 가족들이 자녀들과 다 같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통 제일 좋은 집에는 자기들이 살더라도 노후된 주택이나 두 번째 주택은 임대로 돌렸단 말이죠.
뭐 물론 여기서 주택은 그냥 아파트라든지 모든 형태의 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아파트나 두 번째 집을 임대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뭐 전세로 주든 월세로 주든. 그 덕택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와 월세 물량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래도 매물이 많으니까 집주인들끼리도 경쟁이 붙죠. 덕분에 누가 감시를 안 해도 서울의 인프라 수준에 비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의 부동산의 전월세 시장에 우리 서민들도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4,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사실 서울의 부동산은 비싸다 해도 전 세계 기준으로 대도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원래 제 가치를 찾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이 없었던 젊은 부부나 서민들도 서울에 어떻게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아니면은 목돈이 모일 때까지 최소한 전월세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게 가능했죠. 서민들이 돈을 모을 동안에 이 전세와 월세 매물들이 유용한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나쁘다라고 왜 1주택 이상 너 가지고 있냐, 너 나쁜 집주인이다, 이렇게 세금 규제를 왕창 때리고 실거주하라고 빽빽 괴롭혀야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시장 경제에 개입을 했더니 자기는 분명히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같았으면은 집주인들이 자녀들이랑 한 집에서 살면서 다른 집은, 여분의 집은 임대를 돌렸는데 이제 2주택, 3주택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던 서울의 그런 평범한 집주인들이 자녀들에게 분가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인구는 그대로인데 인구는 사실 비슷한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집 부족 현상이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집이 부족한 거 맞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쪼개져서 사니까 집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인구는 그대로인데 집을 이제 나눠서 사는 거야. 공급량은 또 좌파 정부가 절대로 안 늘리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전세와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러면은 집 없는 서민들만 손해일까요? 천만에. 집주인들도 다 같이 손해를 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평생 성실하게 벌어모아가지고 간신히 집을 두 채 혹은 세 채 정도 마련한 그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부동산 재벌입니까? 그 간신히 집 두세 채를 마련한 그 나이든 국민들의 노후 대책과 은퇴 세대의 그 생활비는 여러분들 어떡할 건가요? 옛날 같았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세대로 집을 빌려주면서 용돈벌이라도 하고 소소하게 노후 은퇴 후 생활비라도 벌어들일 수가 있었는데 늙은 국민들이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정해지고 무리하게 주식 투자나 사업하다가 날려버리면은 그 뒷감당과 또 사회적인 불안정은 도대체 누가 감당을 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거는 없는데 복지비 지출만 또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10초 만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 같았으면 집주인들이 자녀들과 한 집에 살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에 여유 있는 주택을 월세든 전세든 임대로 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세금 많이 때리겠다고 하고 실거주하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다주택자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 집들을 자녀들이라든지 이렇게 분가를 해버리는 거야. 자녀들에게 준다든지.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는 4,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인데 집이 부족한 현상은 2배, 3배 가속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2배, 3배 오른 거야. 그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사실 집주인들도 1주택에 모여 살면서 나머지를 부수입으로 올리면은 국민들 소득도 늘어나고 생활 여유 자금도 늘어나고 서울의 주택 공급량도 늘어나고 사실은 훨씬 좋은 거예요. 집주인들이 자녀들이랑 좀 이렇게 비좁아도 한 집에 몰려 살면서 여유주택을 이렇게 민간 임대 시장에 전세 월세로 내놓으면 사실 모두가 서로 좋은 거야. 근데 세금 규제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세금 규제로 조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못 살게 괴롭히니까 모두가 집이 부족해지고 집주인들도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비가 없어져서 손해야.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서민들, 무주택자들도 전세, 월세, 매물 자체가 부족해지니까 모두가 손해를 보는 기적 같은 결과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무도 이득 보는 사람은 없는데 4년, 5년 전만 해도 없었던 고통만 전 국민들에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경제라는 데 뭔가 눈이 좀 뜨이죠. 지금 설명 되게 제가 괜찮게 했거든요, 방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획득하는 수단이라는 건 당연히 노동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땀 흘려서 일하는 분들, 힘들게 노동하시는 분들, 물론 위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길이 있는 거예요. 자본을 획득하는 수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벌어들인 돈만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러면 힘들게 돈을 버나요? 다양한 길이 있다니까 사람들마다. 자본이 자본을 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들도 본인들도 각자 자기만의 사업 방식으로 그 부의 추월 차선에 궤도 위에 올라타려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부자들로부터 토지를 빼들어가고 집을 빼들어가고 중요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개입하는 거, 이런 거를 찬성한다?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인생 끝장나요. 정부가 지주가 되고요. 전 국민들이 소장농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거 아니겠습니까? 주거의 안정성, 그죠? 근데 의식주에서 이 주거를 정부에게 독점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자유니 자주니 시민정신이니 민주주의니 뭐 이렇게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니 이런 것들은 공허한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에서 주거를 정부에게 독점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소신 있는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부 밑에 소장농으로 빌붙어 가지고 먹고 사는 입장에서 절대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어 있다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떳떳하게 벌어가지고 내 집에서 먹고 살아야 내가 정치인들을 상대로 아쉬운 것 하나 없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약점 딱 잡혀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약점을 이렇게 소 콧뚜레를 딱 끼워가지고 소가 사람, 그 덩치 큰 소가 사람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연약한 손길에 왜 따라옵니까? 연약한 코에 콧뚜레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약점 잡힌 이 멱살 딱 잡힌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빼앗긴 상황에서는 절대로 국민들의 목소리와 권한이 확대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은 시민이라면 과연 어떤 세상을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이 시장 경제 원리에 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고 또 신중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진짜 이런 강의 못 들어요. 머리도 나쁜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얄팍한 망상만 가지고 함부로 이런 시장 경제 원리에 손을 대게 되면은 그 부작용은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영화나 소설책의 스포일러를 미리 이렇게 펼쳐보듯이 항상 그 선명한 미래를 선명하게 이렇게 내다보는데,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꼭 겪어봐야만 알거나 심지어 겪어서 자기 머리가 깨지고 있는데도 끝내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미래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기꺼이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인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꼭 겪어봐야지만 알거나 심지어 그때 가가지고 자기 머리가 깨지고 있는데도 무조건 이쪽은 정의롭고 착한 세력이다, 이런 자기 머리가 깨지고 있는데도 끝끝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어리석은 국민이 될 것입니까?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